안녕하세요. 부동산 엑스파일 굿모닝 신소장의 신소장입니다. 오늘은 오피스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좀 섹션을 길게 하려고 했는데 초과이익 함수에 대해서의 신소장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과이익 함수가 기존의 투자자분한테 어떻게 접근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포털 다음 카페 부동산 X파일 게시판이나 부동산 X파일 팟빵 게시판에 여러분의 사연을 올려주세요. 또는 문의사항을 스마트폰으로 음성 녹음하셔서 보내주시면 방송 제작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도심을 개발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신도시 같은 경우에서는 LH가 땅을 밀고 그리고 그것을 분양을 시키죠. 우리가 흔히 LH의 빚이 상당하다. 물론 LH의 빚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주택 공급이라는 그리고 저소득층이나 청년층, 대학생의 주택 공급이라는 국가의 숙제를 대신해 주기 때문에 그렇죠. 예전에 토공하고 주공이 합쳐서 LH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 이 어마어마한 빚을 어떻게 할까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딱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빚이 많은 LH지만 LH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요. 자산은 자본 그리고 빚까지 다 포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자산 이나 일반 자산을 다 포함하면 그 빚은 씹어 먹을 만큼 많이 가지고 있죠. 네. 그리고 LH가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우리나라에서 20위권 안에 듭니다. 뭐 한전이나 신한은행 같은 기업, 금융기업이나 그리고 그 공기업을 다 포함된 그 정책으로 그 순위로도 물론 1위는 삼성전자겠죠. 20위 안에 드는 건실한 기업입니다. 의외로. 여하튼 이야기가 LH의 뭐 신성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여하튼 우리가 그 권력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재개발 같은 경우에서는요. 재개발 같은 경우에서는 80% 동의를 받잖아요. 조합에. 그럼 나머지 20%에 대해서 수용과 관련 비슷한 권리를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20%는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도를 하고 떠나야 됩니다. 자, 소유권 민주주의가 잘 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20%의 소유권에 대한 보호보다는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나머지 80%가 오케이 한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것을 더 목적으로 두는 거죠. 조금 더 법률적으로 나가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택임대차 보호법도 있잖아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같은 경우에서는 2년 동안 의무적으로 세입자는 만약에 우리가 하나의 주택을 좀 말을 바꿀게요. 주거용으로 쓰이는 건물을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1년 계약을 했다고 하면 세입자는 1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2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 입장에서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2년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말이 바뀌어야겠죠. 세입자가 2년을 주장하면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하죠. 하지만 그것이 통하지 않는 게 바로 이 재개발 지역입니다. 재개발 지역 내에 세입자는 사업시행 인가 끝나고 그리고 관리처분 인가까지 끝난 다음에 이주를 시작하게 합니다. 이때 공지법에 따라서 이 세입자들이 기준일이라면 도시정비계획 수립일 이전에 6개월 전인가요? 죄송합니다. 3개월 전에 입주를 해왔고 사업시행인가까지 현재까지 그 이전까지 계속 입주를 한 세입자한테는 이주비를 주죠. 이제 입주비 같은 경우에선 공지법에 따르는 거고 통계법에 따른 사람 몇 명이 거주하고 있다에 3개월치에서 5개월치 정도의 이주하는 이사비와 플러스 생활비까지 주는 겁니다.
최소 소득에 대해서요. 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게 한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합니다. 네, 1000만 원 정도 하고, 그거는, 세입자보다는, 네, 건물주한테 주죠. 그리고 건물주한테, 네, 해결해라. 라는 뜻입니다. 네. 여하튼, 그런 권력을 주기 때문에, 도정법에 나와 있는 재개발, 재건축은 똑같은 권력을 줍니다. 그리고 재건축 같은 경우에선 재개발보다 좀 더 사적인 그리고 민간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네, 그런 부분은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용을 할 수 있는 20%의 권리에 대해서도 재개발과 재건축은 약간 달라요. 네, 그런 권력을 주고요. 그런 권력을 주면서도 그 도시환경정비라는 대법원 판례에서 나오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인해서 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가치에 대해서도 한수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초과이익 한수제는 재건축에만 부여를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초과이익 한수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강남 재건축이나 그때 당시에는 재건축이 어마어마하게 힘들었거든요. 아니, 엄청났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인천 지역에 뭐 인천 주공 같은 경우에서는 그 간석주공 아파트인가요? 그거 같은 경우에서 4천만 원이었어요. 하나가. 아파트 하나가 4천만 원이었는데 엄청나게 올랐었죠. 그리고 잠실도 마찬가지였고 그때 당시에 2000년대 초부터 시작했던 그런 어마어마한 비용이 돈이 많이 들었고 그러니까 시세 차익이 있었고 그리고 소위 말해서 한금알 같은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참여정부에서 안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초과이익 한수제예요. 근데 제가 지금 조금은 열받는 뉴스 꼭지 2개를 봐가지고 이거를 방송을 한번 남겨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사설입니다. 네, 어디 갔나요? 네, 하나는 사설인데 초과이익 한수에 대해서 이런 논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신문인지 제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있네. 네, 컬럼으로 서울경제입니다. 노희영 건설부동산부 차장님께서 쓰신 겁니다. 자, 그 초과이익 한수제 또는 1인당 3천만 원 이상의 그 초과이익이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그 구간별로 이게 양도세랑 비슷한 구간별로 50% 최대 한도로 해서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겁니다. 자, 사실상 가열된 강남 집값을 잡는 것이 주 목적이다. 그때 당시에 만들었을 때는 그것도 하나의 목적이었긴 했지만 그때는 모든 부동산 시장 바닥이 또 재건축 그 바닥이 엄청 떴기 때문에 수도권이든 지방권이든 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팩트하고는 어긋나요. 당시에는 오히려 재건축 같은 경우에서는 그 강남 재건축 같은 경우에서는 엄청 꽁꽁 묶어놨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행 자체가 잘 안 됐던 시절이었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그 노희영 그 건설부동산부 차장 실명을 얘기해도 되나요? 하긴 그 비판을 하는 거니까요. 네, 비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공익적인 부분으로 방송을 남기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건데 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를 들어 보면 여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재건축의 사업성이 높고 재건축 이후 신축 아파트로 가치가 더 올라갈 것을 감안해 이 제도가 적용돼 부가금을 내더라도 남는 장사라고 계산할 수 있다. 실제로 S은행, 신한은행인가요?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초구의 한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조합원 1인당 재건축 초과이익은 19억 4,986만 원으로 추산되며 부담금으로 9억 3,993만 원을 내더라도 10억 원이 남는다. 이럴 경우 당초 강남 아파트값을 잡으려는
마법의 방망이로 도입된 재건축 초과이익 한수제는 내년에 재차 시행되더라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공상이 크다. 10억을 남기니까요. 2006년 9월 처음 도입된 이 제도는 이것도 틀리네요. 2006년도가 아닙니다. 2005년도부터 시작을 했죠. 2013년 유예되기 전까지 단 163명에게 22억 원을 부과한 게 전부이다. 네, 이것도 약간 틀립니다. 40억 정도 부과가 된 겁니다. 게다가 이 제도에 실시된 기간에 전국 아파트의 가격은 무려 25.2%로 올라 집값 억제 효과가 미미했다. 나무를 가리키면 숲을 봐야 되는데 제가 그 나무만 봤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참 웃긴 게 뭐냐면 초과이익 한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과이익 한수가 지금 경실련에서 어떻게 주장하고 있냐면 초과이익 한수라는 제도 자체가 없다. 재건축이나 재개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보면 임대주택 비율을 만들잖아요. 재개발 재건축에서는요. 이 임대주택 비율도 어떻게 본다고 한다면 초과이익 한수의 한 예입니다. 참, 그 두 번째로 제가 물론 그거 말고도 뭐 평형 비율도 뭐 있습니다. 평형 비율. 그러니까 그 조합 측이나 혹은 시행사 나 뭐 어차피 조합이니까요. 네. 민간 개발 같은 경우에서는 평형 배정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시장 경제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재개발 재건축은 법률상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급의 지자체에서 정하기로 했죠. 그 박근혜 정부에서 풀어준 게 이 두 가지였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임대주택 비율, 네, 그것도 풀어줬고요. 풀어준 건 아닙니다. 민선 지자체의 장이 정하기로 했죠. 예를 들면 지금 저희 팟빵 게시판을 살펴보면 어느 분이 질의를 남겨주셨어요. 네, 그 질의가 제가 강명 뉴타운에서 그러는데 거기가 임대주택 비율이 최고 한도가 17%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10%로 아예 없애버렸어요. 7%로 남겼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인 완화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초과이익 한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만약에 재건축이 무산이 됐다. 그럼 리스크는 다 조합 측이 안아야겠죠? 맞죠? 네. 민간 개발이니까. 시행사가 시행을 했는데 그 시행이 전문용어로 빠그라졌다. 그러면 당연히 시행사 책임이겠죠. 그 책임을 조합한테 줍니다. 그렇죠? 국가에서 주는 게 아니고 공동으로 부담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 이익의 자체에서 너무 공익적인 부분으로 쫓아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거든요. 그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건데 이게 공익적인 부분이 공익적인 사업이라고 하여서 거기에 대해서 초과이익 한수에 대해서의 금액을 내야 된다? 그러면은 그 리스크를 분담을 하는 국가의 혹은 지자체, 물론 지자체겠죠. 지자체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관리를 하니까요. 부담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지금 재개발이 만약에 캔슬이 된다고 한다면 막대한 금액이 들어갑니다. 막대한 금액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보면 시공사가 선정이 됐습니다. 시공사가 선정이 되고 여기저기 하고 여차저차 하다가 만약에 캔슬이 됐다. 요새는 서울시 기준으로 재개발 캔슬하기 되게 쉬워요. 30%만 해제 동의만 하면 되거든요. 물론 50%의 계속 진행을 하겠다라는 동의를 모아야 되겠죠. 네. 이게 무슨 우리가 누구죠? 네, 오세훈 전 시장처럼 그런 여하튼 50% 그거 못 태우면 30%가 동의 해제를 처음에 청구한 거를 인용을 해가지고 그 재개발 지역이 해제가 되죠. 그러면 그 재개발 같은 경우에서는
당연 조합원이기 때문에 그 조합에 시공사가 당연히 난 니네들이 도급제니까 내가 도급제로 일을 따왔고 이만큼의 소요를 돈을 줬고 그쪽에서 시행사 측 아니 시행 즉 조합 측에서 해제를 한 거니까 여태까지 썼던 비용을 다 내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박원순 시장님께서 그거를 해제를 할 때 그런 문제가 많이 나왔었고, 박원순 시장님은 서울이 아니라 국가에 특별 자금을 내려달라 얘기가 됐었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거를 계속 걷는다고 한다면 그런 매몰 비용의 하나의 기금으로 조성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초과이익 환수 금액에 대해서요. 근데 초과이익 환수에 대해서의 유연성은 가장 명확한 건 하나입니다. 바로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죠. 우리의 양도소득세라고 한번 살펴봐요. 양도소득세는 뭡니까? 우리가 양도를 하면서 아파트든 일반 부동산을 유상으로 양도를 함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시세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죠. 그거는 우리가 실현된 수익에서 세금을 내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여기를 한번 살펴보면 이 초과이익 환수 제도는 준공연도를 기준점을 잡습니다. 그럼 준공연도는 뭡니까? 내가 들어가서 살잖아요. 사는데 우리 집이야 하면서 살면서 만약에 여기서 19억이 시뮬레이션 돌려가지고 시세 차익 난다고 예상이 되어 있으니까 그 50%인 9억 얼마에 대해서 갑자기 과세 돈을 내라 라는 거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입장에서는 내가 만약에 19억이라든지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19억이라는 돈이 생기는 건지 안 생기는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거 좋아라 하고 있다가 만약에 9억 얼마를 내라 라고 만약에 고지서가 왔어요. 그래, 그러면 나는 10억은 그래도 난 버니까 그래서 어떻게 돈을 끌어와가지고 9억이라는 돈을 내겠습니까? 문제점은 이겁니다. 만약에 준공을 떨어졌어요. 그래서 9억 냈어요. 근데 가격이 갑자기 폭락했네? 그러면 국가가 폭락했네요? 페이백 해드리죠? 그럴까요? 지금 시절하고 2006년 시절하고 문제점 이거 똑같은 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게 된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진짜 가격이 미쳤으니까 선대인 경제연구소장님 말씀처럼 부동산 가격이 엄청 미쳤으니까 그거를 잡으려고 강력한 규제들을 썼죠. 지금은 어떨까요? 물론 트렌드는 존재합니다. 그때와 지금의 가장 큰 차이점은 2006년도잖아요. 2006년도는 물론 강남권은 옛날부터 진행이 됐다고 하지만 2006년도는 실질적으로 재건축들이 수도권 지역이나 대도시권들이 그때 스타트를 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국토 개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인해서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법이 만들어지면서 국기법이라고 하죠. 국기법이 만들어지면서 2006년도까지 재개발 재건축을 다 묶어라. 그렇게 만들어놨죠. 도시에 나와 있는 모든 개발 플랜을 미리 작성을 해놔라. 그리고 선계획 후 개발을 해라. 획기적인 부분입니다. 이게. 그런 부분이 2006년도 8월 달까지였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6년도에는 재개발, 재건축 예정지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왜요? 선계획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또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가 재개발된데 여기가 재건축된데 해서 올랐고 그리고 글로벌 유동성도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2013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서 실물 경기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니까 유예를 하자 해서 지금 두 번째 유예 2017년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2006년도와 지금 11년이 지난 2017년과의 차이점은 한 가지가 있죠.
바로 재개발 재건축이 몇몇 구역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썩 매력적인 사업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부동산 시장과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틀린 거죠. 이거는 위헌적인 문제가 아니라 저의 생각이고요. 위헌성을 다투는 거는 바로 미실현 그 수익에 대해서의 과세인 거죠.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그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내는 사람들은 안 내는 사람보다 훨씬 적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내가 4천만 원 이익 났으니까 1,500만 원 정도 뭐 세금으로 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을걸요. 세무사 찾아가고 어떻게 비용을 털까요? 인테리어 업자 찾아가고 부동산 찾아가고 그런 사람들이 과반수입니다. 저는 실질적인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선 이게 좀 세목이 그 재건축에 좀 한정돼서 진행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 재개발이나 도시환경 정비 사업에는 이게 그 진행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부과가 되지 않죠. 재건축이라는 게 워낙 부동산의 그 한 시장에 크게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같은 도정법, 같은 법률로 인해서 같은 공익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재개발과 도시환경 정비 사업, 그럼 주거환경 정비 사업은 뭐 이거는 워낙 공공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논의키로 하고 그 두 가지 사업에는 왜 이게 진행이 안 될까? 부과가 안 될까? 즉, 뭐라고 해야 되나요? 불평등성도 하나의 문제라고 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초과이익 환수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조금 욱한 마음으로 또 얘기를 해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엑스파일 굿모닝 신소장의 신소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